먼 바다로 나가는 마음 노인과 바다 1958 앤드 김지현 기자. 나의 뒤에 있는 것들 후회. 희망. 계속 싸울 수 있는 힘. 유명한 소설이나 영화 중엔 보거나 읽었다고 착각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도 그런 작품 중 하나일 것이다. 노벨 문학상도 수상했고 영화화도 2번이나 됐으니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필자 또한 이 소설을 읽었다고 생각해왔기에 얼마 전 불쑥 이 책을 샀을 때도 다시 읽어보자는 마음이었다. 읽으면서 깨달은 건 이 소설을 읽어본 적이 없거나 읽었다 해도 각색된 판본임이 분명하다는 것이었다. 소설을 다 읽은 후 영화도 다시 보려 했다. 분명 스펜서 트레이시와 안소니 퀸이 각각 늙은 어부 역을 2버전의 노인과 바다를 다 봤다고 믿었었기 때문이다. 내 기억 속에 남아있던 건 스펜서 트레이시의 버전이었고 그마저도 아주 어릴 적에 봐서 기억에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걸 영화를 다시 보면서 깨달았다. 더불어 이 소설과 영화가 우리 인생에 던지는 교훈이 많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 글을 통해 독자들과 그 교훈 중 몇 개만 간추려 나눠보려 한다. 소설 속에서도 또 영화 속에서도 늙은 어부는 후회와 미련을 쏟아낸다. 먼 바다로 나간 사람이 무대 두고 온 것, 가져오지 않을 것, 지금 있었으면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떠올리고 후회한다. 이 중 가장 많이 아쉬워하는 것은 함께 배를 탔었던 소년의 부재다. 소년이 곁에 있었으면 하고 반복해 말하며 소년의 공백을 아쉬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는 후회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지금 당장 있었으면 요긴하게 쓰였을 작살과 칼, 생선 위에 뿌릴 라임즙 등이 없는 것에 대해, 그것들을 미리 챙겨오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만 금세 떨쳐낸다. 후회는 쓸모없는 감정이다. 뒤를 향하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후회는 실질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후회는 뒤에 남겨진 것을 향하는 감정이다. 떠나온 자리, 살아낸 시간 속에 두고 왔거나 이미 상실된 것, 미처 지금의 현실까지 챙겨오지 못한 무엇에 관한 것이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뒤에 있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만날 방법은 없다. SF 영화에 나오는 텔레포트 기법을 사용하거나 시간을 뒤틀어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게 해준다는 시간의 지평선이 있는 블랙홀과 웜홀을 지나지 않는 이상 과거와 현재는 조우할 수 없다.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 먼 바다로 나가기로 작정하고 긴 항해를 한 사람은 무대 두고 온 것에 대한 미련을 접어야 한다. 돌아가야 할 거리가 멀수록 후회되는 것과의 조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지금으로부터 먼 과거의 시간에 있는 사건과 사물일수록 후회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진다. 물론 가까운 것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돌아갈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엔 앞에 놓인 인생이 길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너무 소중하다. 오늘 하루는 85일 만에 걸린 일생일대의 큰 물고기와 같다. 희망, 계속 싸울 수 있는 힘. 후회가 시간과 공간상 뒤의 것, 지나온 것을 향하는 감정인 반면 희망은 앞을 향한다. 앞엔 아무것도 없다. 완성된 것은 고사하고 준비된 것도 없다.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희망할 수 있다. 그렇다. 희망은 무와 바닥에서 용솟음치는 감정이다. 후회와 미련, 아쉬움이 고통의 쓴물을 머금고 있다면 희망은 그 쓴물을 몰아낼 멀리서 오는 파도와 같다. 소설 속 늙은 어부가 고통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도 희망이 가진 이러한 힘 때문이다. 또 어부가 희망을 버린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고 희망이 없다는 건 죄악지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부연하면 희망을 버리는 것이 죄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살아내라고 창조되었고 그 살아나감은 온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결국 희망을 저버리는 건 누구에 대한 외부에 존재하는 법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죄가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를 배반하는 죄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을 스스로 끝내려 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다. 그리하여 희망은 견디는 힘이다. 싸워낼 힘이다.
궁극적으론 살아나갈 힘이다. 높은 산에 오를수록 마을과 멀어지는 것처럼 먼 바다에 나갈수록 해안과 멀어진다. 사람은 멀리 있고 재난은 코앞에 있다. 그러니 손에 잡히는 것을 움켜쥐고 남아있는 힘을 끌어모아 싸울 수밖에 없다. 지켜내어야 될 청새치의 살점은 이미 사라져 겨우 머리만 남았다. 그런 머리 따위에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하고 상어가 물어뜯든 말든 신경 끄고 자면 그뿐이다. 그러나 어부는 끝까지 싸운다. 포기하는 순간 게임은 끝난다는 말은 슬램덩크제 나오지만 원조는 노인과 바다 다 이 소설과 영화에선 이 말의 참 의미를 더 장엄하고 더 고독하며 더 치열한 어쩌면 생의 마지막 승부의 순간으로부터 끌어올린다. 그 끌어올린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한다. 실패의 연속이어도 살아가야만 한다. 절망이 예감되는 밤에도 희망을 품고 잠들어야 한다. 전쟁과 전투가 승리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아니라 용기와 믿음으로 우선 실행되듯 인생 또한 마찬가지다. 84일간 실패가 반복돼도 85일째에는 성공하리라는 믿음을 품고 맞이하는 것이 오늘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 물론 희망의 크기만큼 위험도 크다. 제 나름 준비를 많이 했다. 과거의 경험도 있다. 승리의 추억도 있다. 그러나 그건 과거의 것이다. 경험이라는 무드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도전의 상대는 미지의 존재가 된다. 누가 더 유리할지 알 수 없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에서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는 상대를 만났다. 미지의 장소에서 만난 미지의 적, 준비는 당연히 미지의 것에 대비되지 않았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다 끌어올린다. 소설 속 이 대사는 그 정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의 그 정신을 함축하고 있다. 자, 이제 그가 말했다. 난 여전히 늙은이야. 하지만 비무장은 아니야. 투쟁의 이유. 그가 싸워서 지켜내려 했던 건 인간의 존엄이었다. 끝까지 싸워낸 자신에 대한 존엄. 그 어떤 불안의 징후에도 굴복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던 자신의 결정에 대한 존엄. 지켜주고 싶었던 자신과 겨루었던 해저의 강자였던 청새치의 존엄까지. 영화와 소설 속에서 놓이는 흑인과의 팔씨름 대결을 회상한다. 밤에 시작한 대결은 다음 날로 이어졌지만 두 사람은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엔 어부가 이겼다. 승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경꾼들이 지쳐 잠에 들고 집에 가고 출근을 해도 끝까지 마주하여 대결하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승부를 내기 위해서였다. 전력을 다한 사람에게만 승부라는 말이 어울린다는 걸 어부도 흑인도 알고 있었다. 소설 속 이 문장엔 인생이라는 승부에 나선 인간의 마음가짐이 함축되어 있다. 하지만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야. 그가 말했다.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지만 패배하지는 않는 거야. 이 영화의 백미는 마지막 장면이다. 거대한 청새치의 뼈와 함께 돌아온 어부는 돛과 어구를 챙겨 오두막으로 돌아간다. 부두에도 거리에도 사람은 없다. 환영도 비난도 없다. 바다에 나가 일을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챙겨야 될 것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집에 돌아가 쉰다. 그뿐이다. 내일을 위해.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희망도 절망도 살아있는 자의 몫이다. 산자만이 맞이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절망보다 희망을 기다리며 지친 몸을 뉘어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다. 노인과 바다 앤드 노용헌. 영화 노인과 바다 1958, 애니메이션 영화 노인과 바다 1999.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1952년에 발표한 중편소설로 1953년에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쿠바를 좋아하여 쿠바로 자주 놀러가던 해밍웨이가 잘 알던 쿠바인 어부 그레고리오 푸엔테스, 그레고리오 펜테이스, 1897-2002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토대로 새롭게 창작하여 집필했다고 한다. 소설 발표 당시 푸엔테스는 50대였다. 영화 노인과 바다 1990는 안소니 퀸 주연이며
한국에서는 1993년 KBS 명화극장에서 더빙 방송했다. 영화 노인과 바다 03.jpg. 그는 멕시코 만류에서 조그만 돛단배로 혼자 고기잡이를 하는 노인이었다. 84일 동안 그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처음 40일 동안은 한 소년이 그와 함께 나갔다. 하지만 40일이 지나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자 소년의 부모는 노인이 이젠 정말이지 돌이킬 수 없게 살라오, 즉 운수가 완전히 바닥난 지경이 되었다고 소년에게 말했다. 소년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다른 배를 타고 나갔고 그 배는 일주일 동안 큼직한 고기를 3마리나 잡았다. 매일같이 빈대로 돌아오는 노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소년은 마음이 아팠다. P9. 노인은 멀리까지 나가볼 작정이었다. 그는 육지 냄새를 뒤로하고 깨끗한 새벽 바다 냄새 속으로 노를 저어나갔다. 어부들이 큰 우물이라고 부르는 곳을 지나갈 때 물속에서 멕시코만 해초의 인광, 린광이 보였다. 수심이 갑자기 700길 이상 깊어져서 큰 우물이라고 불리는 그곳은 해류가 해저의 가파른 절벽에 부딪혀서 생기는 소용돌이 때문에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모여들었다. 새우와 미끼용 물고기들이 바로 여기로 모여들었고 때로는 오징어 떼도 저 깊은 구멍 속에 모여 있었다. 이들은 밤이 되면 수면 가까이까지 올라오는데 그러면 떠돌아다니던 큰 물고기들이 그것들을 잡아먹었다. P49. 노인은 언제나 바다를 라마르, 라마어 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사람들이 바다를 다정하게 부를 때 쓰는 스페인어였다.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따금 바다를 나쁘게 말하긴 하지만 그런 때도 항상 바다를 여자처럼 여기며 말했다. 젊은 어부들 가운데 상어간으로 한창 벌이가 좋을 때 구입한 모터보트를 타고 다니며 지 대신 부표를 낚싯줄에 매달아 사용하는 자들은 바다를 남성인 젤마르, 멜마어라고 불렀다. 그들은 바다를 경쟁자나 투쟁 장소, 심지어 적처럼 여기며 말했다. 하지만 노인은 언제나 바다를 여성으로 생각했고 큰 호의를 베풀어주거나 거절하는 어떤 존재로 생각했다. 만약 바다가 사납고 악한 행동을 한다면 그건 바다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것이었다. 여자와 마찬가지로 바다는 달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노인의 생각이었다. P51. 물고기는 꾸준하게 헤엄쳤고 노인과 배도 그 뒤를 따라 잔잔한 바다 위를 천천히 이동해 갔다. 다른 미끼들이 아직 물속에 그대로 드리워져 있었지만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었다. 그 애가 있으면 좋으련만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물고기에게 끌려가는 처지가 돼버렸군. 견인줄을 매는 말뚝 신세가 된 채 말이야. 줄을 배에 메어 놓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놈이 줄을 끊고 도망가 버릴 수 있단 말이야. 있는 힘껏 놈을 붙들고 있으면서 놈이 당길 때 줄을 적당히 풀어줘야만 해. 놈이 바다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이동하는 게 천만다행이야. 놈이 밑으로 내려가기로 작정하면 어떡하지? 글쎄, 모르겠는걸. 놈이 바닥으로 내려가서 죽어버린다면 어떡한다. 글쎄, 그것도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방도가 있을 거야. P81. 놈이 선택한 것은 그 어떤 덫과 함정과 속임수도 미치지 못하는 먼 바다의 깜깜하고 깊은 물속에 머무르자는 것이었지.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은 그 누구도 미치지 못하는 그곳까지 가서 놈을 찾아내는 것이었고 그 누구도 미치지 못하는 그곳까지 가서 말이야. 이제 우린 서로 연결된 거야? 어제 정오부터 게다가 우린 아무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 P93. 영화 노인과 바다 02.jpg. 그때였다. 줄을 당기는 힘의 변화가 오른손에 느껴지는가 싶더니 이내 줄의 기울기가 물속에서 달라지는 게 보였다. 다음 순간 노인은 몸을 저혀 버티는 한편 왼손을 허벅지에 마구 때려대면서 줄이 서서히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놈이 올라오고 있어. 노인은 말했다. 자, 손아, 어서, 제발 어서. 줄은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떠올랐다. 그러다가 수면이 배 앞쪽에서 부풀어 오르는가 싶더니 마침내 물고기가 나타났다. 물고기는 조금씩 끝없이 솟아오르는 듯 하더니 양 옆구리로 물이 쏟아져 내렸다. 물고기는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머리와 등은 짙은 자주색이었고 양 옆구리의 넓은 줄무늬는 햇빛을 받아 연보라색으로 빛났다. 날카로운 주둥이는 야구 방망이만큼이나 길고 양날 검처럼 끝이 뾰족했다. 물고기는 온몸이 전부 드러날 만큼 솟아올랐다가 물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마치 다이빙 선수처럼 미끄러지듯 쑥 들어갔는데 노인은 거대한 나처럼 생긴 물고기 꼬리가 물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낚싯줄이 다시 빠른 속도로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이 배보다 60cm는 더 긴 놈이야, 이 노인은 말했다. P117. 굉장히 큰 놈이야. 그러니 난 놈을 제압해야만 해, 노인은 생각했다. 놈이 자기 힘이 얼마나 센지, 제 맘대로 힘껏 하면 얼마나 대단해질 수 있는지 알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 만약 내가 놈이라면 당장 온 힘을 쏟아 뭐든 부러져 결판 날 때까지 해보고 말 거야.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놈들은 자기네를 죽이는 우리 인간만큼 영리하지 못해. 비록 우리보다 기품이 있고 더 큰 힘을 가졌지만 말이야. P119. 노인은 모든 고통과 마지막 남은 힘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먼 옛날의 자존심을 전부 끌어모아 물고기의 고통과 맞서게 했다. 물고기는 다가오며 옆으로 뒤집어졌다. 그러고는 옆으로 누운 채 가만히 헤엄치며 주둥이가 배전에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이 왔다가 배 옆을 지나치기 시작했다. 길고 넓고 거대한 은빛 몸이 보랏빛 줄무늬를 드러낸 채 물속을 한없이 지나갔다. 노인은 낚싯줄을 내려놓고 발로 밟아 눌렀다. 그리고 작사를 할 수 있는 한 높이 쳐들었다. 그러고는 있는 힘껏, 아니 없는 힘까지 모두 짜내어 노인의 가슴 높이만큼이나 높이 물 밖으로 솟아있는 거대한 가슴 지느러미 바로 뒤 옆구리에다 작사를 쑤셔박았다. 쇠끝이 살 속을 뚫고 들어가는 감촉이 느껴졌다. 그는 작살에 몸을 기대고 좀 더 깊이 쑤셔 넣었다. 그런 다음 다시 온몸의 무게를 실어 작사를 깊숙이 박아 넣었다. 그러자 물고기는 죽음을 몸에 담은 채 마지막 활기를 짜내어 자신의 엄청난 길이와 넓이, 그리고 굉장한 힘과 아름다움, 그 모든 것을 한껏 드러내면서 수면 위로 높이 솟구쳐 올랐다. 물고기는 한순간 배에 탄 노인의 머리 위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더니 이내 물속으로 철썩 떨어지며 노인과 배 위에 물보라를 온통 뒤집어 씌웠다. P181. 상어가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물고기의 검은 피구름이 서서히 가라앉으며 1500m도 넘는 깊은 바닷속으로 퍼져나갔을 때 이미 상어는 물속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너무나 빨리 그리고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솟구쳐 올라왔기 때문에 상어는 푸른 바닷물을 뚫고 햇빛 속으로 뛰쳐나오고 말았다. 그러고서 바다로 다시 떨어진 상어는 곧 피냄새를 찾아냈고 즉시 배와 물고기가 지나간 길을 뒤쫓기 시작했다. P193. 영화 노인과 바다 04.jpg. 하지만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 노인은 말했다. 사람은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패배하진 않아. 그래도 이렇게 되고 보니 저 물고기를 죽인 게 후회스럽군, 노인은 생각했다. 이제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텐데 작살조차 없으니 벤투소는 잔인하고 싸움을 잘하고 강하며 영리한 놈들이야. P199. 그는 말했다. 난 여전히 늙은이에 불과하지만 무기가 없진 않아. 바람은 선선하게 불었고 배는 계속해서 잘 나아갔다. 노인은 물고기의 앞부분만 바라보았다. 희망이 조금 되살아났다. 희망을 버리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노인은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난 그건 죄악이라고 믿어. 죄악 같은 것에 대해선 생각하지 말자, 그는 생각했다. 죄 말고도 지금은 문제거리가 충분하니까. 게다가 나는 죄가 뭔지도 아는 게 없잖아. 죄에 대해 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더구나 죄라는 걸 내가 믿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어. 저 물고기를 죽인 건 어쩌면 죄였는지도 몰라. 비록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그건 죄가 아닌가 싶어.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게 죄가 되잖아. 죄에 대해선 생각하지 말자. 그러기엔 이미 너무 늦었고 또 죄에 대해 생각하라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으니까.
그 사람들더러 생각하라고 하자. 물고기가 물고기로 태어난 것처럼 나도 어부로 태어났을 뿐이야. 성 베드로도 어부였지. 위대한 디마지오의 아버지처럼 말이야.